70세가 되면 몸과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변합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대부분 너무 조용히,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70대는 건강한 80대를 결정짓는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10년 뒤의 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현실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도 뉴스에서도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말하죠. 그 결과 준비 없이 맞이한 노년은 불편함과 후회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도 잘 말해주지 않는 70대 이후의 변화를 하나씩 짚어보고 그에 맞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 관계, 그리고 마음까지 포함한 진짜 노년 설계 지도입니다. 지금이 60대라면 반드시 미리 들어야 하고 이미 70대라면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게 시작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동행과 함께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의 10년을 후회 없이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손에 넣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누군가의 노후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0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8가지 현실과 해법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0대는 건강한 80대를 결정짓는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몸의 변화를 미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무게라는 걸 더 깊게 느끼게 됩니다. 60대와 70대 사이의 차이는 단순히 숫자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같은 10년이라도 이 시기에는 몸과 마음이 변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70대 초반이야말로 앞으로 20에서 30년의 삶을 결정짓는 전환점이 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80대에 여전히 활기차게 걷고 대화하며 사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외출도 힘든 사람이 될지가 갈라집니다. 72세 김종환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종환님은 60대 후반까지 매일같이 텃밭을 가꾸고 친구들과 등산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70세를 맞이한 해에 무릎 통증을 이유로 활동을 줄였습니다. 조금만 쉬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몇 달을 보냈는데 그 사이 하체 근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다시 산에 오르려 했지만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려 예전처럼 걷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마을의 71세 박연옥님은 무릎 통증이 있어도 물속 걷기와 가벼운 스트레칭을 매일 이어갔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의 이동 능력과 생활 자립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통계로도 이 차이는 뚜렷합니다. 65세 이후에는 5년마다 치매 발병 확률이 2배로 증가합니다. 60세 이후부터는 근력이 해마다 약 3%씩 감소하는데 70대에 접어들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런데도 70대 초반까지는 치매나 중증 질환을 앓는 비율이 10% 미만이라 관리만 잘하면 60대와 비슷한 활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노화와 싸울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력과 균형 감각이 무너지면 작은 넘어짐이 골절로 이어지고 그 골절이 장기 입원으로 장기 입원이 다시 걷기 어려운 상태로 연결됩니다. 기억력 저하가 시작되면 단순히 깜빡하는 것을 넘어서 약 복용이나 가스밸브 잠그기 같은 기본 생활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워지고 남은 인생의 주도권이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10분 스트레칭을 하고 점심 전후로 20에서 30분 산책을 하며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을 메모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뇌를 동시에 쓰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주 1에서 2회 정도의 사교 모임이나 봉사활동을 더할 것을 권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은 전두엽을 자극해 기억력과 판단력을 지켜줍니다. 또 하나, 70대 전환기를 잘 보내려면 건강검진을 현명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은 검사를 받기보다 현재의 생활 패턴과 증상에 맞는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체 근육량, 골밀도, 인지 기능 검사는 노년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런 데이터는 나에게 필요한 운동과 식습관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시기에 비교의 기준을 바꾸라고 말씀드립니다. 60대의 나와 비교해 위축되기보다 80대의 나와 비교하며 준비하는 것이죠. 10년 후에도 이 계단을 걸어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오늘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김종환님과 박연옥님의 차이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멈추느냐, 조금이라도 움직이느냐가 10년 후 삶을 갈라놓았습니다. 70대는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앞으로의 10년, 20년, 나아가 100세까지 이어질 삶의 모습을 그립니다. 오늘 당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미래의 나를 지켜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음 이야기는 70대 이후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왜 때로는 몸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입니다. 아마 의사도 잘 말해주지 않는 내용일 텐데요. 이어서 들으시면 앞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는 의사의 지시를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들으면 그게 곧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의사는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지만 그 판단은 본인이 보는 검사 수치와 제한된 시간 안에서 나온 결론일 뿐입니다. 모든 의사가 환자의 생활 습관, 환경, 성향까지 깊게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료실에서 들은 한마디를 곧이곧대로 따르기 전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7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74세 이문섭님은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즉시 수술을 권했고 이문섭님도 가족의 권유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고 거기서는 수술이 아닌 약물 치료와 생활관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병원 모두 전문성이 있었지만 검사 장비와 기준이 달라 결론도 달랐던 겁니다. 이문섭님은 두 번째 의견을 따라 현재까지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의사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질환이라도 진단 기준, 치료 경험, 그리고 환자가 가진 기저질환과 생활 여건에 따라 처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반드시 세 번째 귀를 열어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보는 것. 둘째, 진단 결과와 치료 계획을 가족이나 믿을 만한 지인에게 설명해보는 것. 셋째, 의료 자료를 본인이 직접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판단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는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치료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 약은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을 하면 의사도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나오는 것과 질문을 던지고 나오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주체적인 판단은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까지 바꿉니다. 68세 장미수님은 고혈압 약을 15년째 복용 중이었는데 한 번도 복용량이나 종류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강 강좌를 듣고 스스로 약물 정보를 찾아보니 현재 복용량이 체중과 혈압 수치에 비해 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의사와 상의해 용량을 줄였고 피로감과 어지럼증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장미수님은 내 몸인데 왜 그동안 남한테만 맡겼나 하는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의사의 전문성은 존중하되 내 삶의 결정권은 스스로 가져야 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작은 선택 하나가 회복 기간과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무조건 믿는 것과 존중하되 검증하는 것의 차이는 단순히 결과뿐 아니라 내가 내 건강을 지킨다는 자신감에도 영향을 줍니다. 70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환자로 살기엔 너무 아까운 나이입니다. 수십 년간 몸을 관리하며 살아온 주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말은 나침반이지만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결국 내가 정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더라도 놓치기 쉬운 현실, 바로 가족 간병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병보다 더 무겁고 길게 이어지는 부담인데요. 이 부분을 모르고 70대를 맞으면 훗날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이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족 간병의 현실을 직시하고 나의 노년을 스스로 보호하는 준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을 준비한다고 하면 건강관리, 재정계획, 취미 생활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70대가 되어 마주하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가족 간병입니다. 나의 질병이든 배우자의 질병이든 또는 형제자매의 병이든 간병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 문제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내 노년의 절반 이상이 간병인으로 보내지기도 합니다. 70세 한 영호님은 아내가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하루 대부분을 간병에 쏟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과 마음이 함께 지쳐갔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부터 약 챙기기, 재활운동 보조, 병원 왕복 하루가 끝나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도 고혈압과 허리 디스크가 있어 통증을 참고 간병을 이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간병의 현실은 사랑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가족 간병을 맡은 사람의 60% 이상이 우울증 초기 증상을 보이고 30%는 자신의 만성질환이 악화됩니다.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간병을 위해 일을 줄이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간병인 고용 비용까지 감당하면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간병 계획은 건강 계획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첫째, 미리 간병 서비스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데이케어 센터 등은 등급 판정이 나와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절차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건강할 때부터 신청 조건과 절차를 알아두면 위기 상황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 간 간병 역할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정하자는 말은 결국 한 사람이 모든 부담을 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간병을 분담하거나 일부는 외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셋째, 나의 건강을 지키는 루틴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병 중에도 하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식사를 챙기며 주 1회는 반드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빼앗기면 간병인도 환자도 모두 힘들어집니다. 간병은 돌봄받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돌보는 사람의 삶도 송두리째 바꿉니다. 저는 간병인을 숨은 환자라고 부릅니다. 아픈 사람 곁에서 건강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8세 박정혜님은 치매 시어머니를 5년째 모시다 본인이 허리 수술과 손목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요양원 입소를 결정했지만 이미 본인 건강은 크게 무너진 뒤였습니다. 노년의 품위와 행복은 나만의 삶을 지키는 힘에서 나옵니다.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내 건강과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두면 그 시간은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간병받는 가족에게도 더 나은 돌봄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간병에 대한 준비가 단순히 제도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음가짐과 가족 간의 대화, 그리고 스스로의 건강관리가 동시에 맞물려야 합니다. 이것을 70대 초반에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나머지 20에서 30년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간병보다 더 은밀하게 우리 노년을 위협하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몸이 멀쩡해도 정신과 감정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변수인데요. 왜 이것이 건강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눕기만 하는 생활이 주는 위험을 막고 의욕을 유지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70대 이후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는 가만히 누워있는 생활입니다. 질병이 있어서든 아니면 단순히 귀찮아서든 하루 대부분을 침대나 소파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과 마음은 빠르게 약해집니다. 이른바 가만히 병은 소리 없이 찾아와 일상과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68세 이도영님은
무릎 관절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집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단 한 층도 오르기 힘들어지고 손목 힘이 빠져 컵을 들 때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다 보니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흐릿해졌습니다. 몸이 안 움직이니 마음도 움츠러든 겁니다. 의학적으로 고령자가 10일 이상 누워 지내면 하체 근육량이 10% 이상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혈액순환과 대사 속도가 떨어져 기초 체력이 무너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게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호르몬 감소와 뇌 전두엽 기능 저하가 동반되어 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고 이는 곧 신체 활동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의욕이 사라지면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더 무기력해지는 기능 상실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몇 가지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째, 아침에 반드시 몸을 세우는 습관입니다. 누운 채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는 대신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햇빛을 쐐입니다. 자연광은 뇌를 깨우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하루를 시작할 힘을 줍니다. 둘째, 하루 최소 3번은 집안에서라도 움직이는 일을 만듭니다. 물 마시러 주방 가기, 세탁물 널기, 화분에 물 주기처럼 작은 동작도 중요합니다. 움직임이 쌓이면 하체 근육과 균형 감각이 유지됩니다. 셋째, 작은 목표를 세우기입니다. 1시간 걷기 같은 큰 계획보다 동네 슈퍼까지 다녀오기, 우편함 확인하러 나가기처럼 부담 없는 목표가 좋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이 생기고 그 힘이 다음 행동을 부릅니다. 넷째, 사람과의 약속 만들기입니다. 친구와 점심 약속을 잡거나 동네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외출할 이유가 생깁니다. 대화와 웃음은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이도영님은 물리치료사의 권유로 하루 10분씩 마당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숨이 덜 차고 밤에 잠이 깊어졌습니다. 보름 뒤엔 동네 친구와 시장에 다녀올 정도로 회복했고 한 달 후엔 아침마다 자신이 직접 장을 봐오는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으면 못 움직이게 된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합니다.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는 건 단순한 생활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을 스스로 지켜내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몸이 깨어나면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면 다시 움직일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살린 의욕을 오래 유지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한 끼의 음식이 기분과 호르몬을 바꾸는 과학적 원리인데요. 어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들어야겠다 싶으실 겁니다. 5번째는 육류 섭취를 통해 세로토닌과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식습관입니다. 70대가 되면 기분이 쉽게 가라앉고 아침에 몸을 일으키는 일이 유난히 버겁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몸속의 조절 스위치가 되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그중 세로토닌은 평정심과 의욕을 살리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깊은 잠을 돕습니다.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근육과 활력을 지켜줍니다. 이 두 축이 동시에 떨어지면 마음은 금세 움츠러들고 몸은 쉽게 피로해집니다. 다행히 식탁의 선택만으로도 흐름을 바꿀 여지가 있습니다. 72세 정광수님은 몇 해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다며 밥양을 줄이고 채소 위주로 지냈습니다. 점심은 죽이나 국물로 때우고 저녁은 김과 나물로 간단히 끝내는 날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속이 편한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떠도 힘이 나지 않았고 낮에도 졸음이 잦았습니다. 약속이 있어도 나가기가 싫고 잠은 얕아 자주 깼습니다. 병원 검진에서 큰 이상은 없었지만 체중이 서서히 줄고 악력 검사 수치가 또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식단을 돌아보니 단백질과 특정 아미노산이 확실히 부족했습니다. 세로토닌은 공기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이루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몸에 들어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뀝니다. 낮에는 세로토닌이 차분함과 집중을 돕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의 깊이를 만듭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과 골밀도 유지뿐 아니라 타인과 관계를 맺고 세상에 관심을 갖게 하는 추진력을 북돋웁니다. 나이가 들면 이 두 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데 여기에 단백질 부족이 겹치면 기분 저하와 무기력이 빨라집니다. 육류는 트립토판과 루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비타민 B군과 아연 같은 보조 요소도 함께 들어있어 합성과 회복을 돕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지나치면 문제지만 적정 수준은 여러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재료로 쓰입니다.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매 끼니마다 고기를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적당량을 꾸준히입니다. 하루 한 번은 살코기 중심의 육류를 손바닥 넓이 정도로 챙기고 나머지 끼니에는 달걀과 생선, 두부, 우유, 요거트를 번갈아 보완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소화가 걱정되면 다짐 육으로 동그랑땡을 작게 빚어 굽거나 압력 냄비로 오래 익혀 부드럽게 드세요. 기름은 최소화하고 양파와 물을 곁들이면 위가 편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조금이라도 넣으면 하루 컨디션이 일찍 켜집니다. 달간심과 채소를 넣은 미음이나 소고기 미역국 한 그릇이 좋습니다. 점심에는 돼지 안심 수육을 조금 썰어 상추와 곁들이고 저녁에는 달걀찜이나 두부조림으로 마무리하면 속이 가볍습니다. 늦은 밤 과한 육류는 오히려 잠을 얕게 만들 수 있으니 저녁은 소량으로 당겨 드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광수님은 한 달 동안 점심에 닭가슴살 또는 소고기 국거리를 돌려가며 먹었습니다. 첫 주에는 체감이 크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부터 낮잠 시간이 줄고 밤에 덜 깼습니다. 셋째 주가 지나자 걸음 속도가 빨라지고 장을 볼 때 손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났습니다. 넷째 주엔 모임에 먼저 연락을 하고 시장을 한 바퀴 더 돌 만큼 기운이 생겼습니다. 가족들이 표정이 밝아졌다며 먼저 알아봤습니다. 특별한 보약을 더한 것이 아니라 식단의 중심을 살짝 옮겼을 뿐인데 기분과 일상이 동시에 바뀐 것입니다. 채식이 몸에 맞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70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 영양 밀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채소의 양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라 접시의 균형을 다시 잡자는 말입니다. 단백질의 최소 기준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채소와 곡물로 채우면 됩니다. 콩과 두부는 훌륭한 선택이지만 근감소가 빠른 분이라면 생선과 육류를 함께 사용하는 편이 회복에 유리합니다. 신장질환 등 개인질환이 있다면 담당 의료진과 섭취량을 상의해 본인에게 맞는 범위를 정하세요. 안전이 먼저입니다. 실천을 돕는 작은 규칙을 정해보세요. 일어나고 1시간 안에 단백질을 포함한 가벼운 식사를 한다. 점심에는 손바닥 한 장 크기의 살코기를 채소와 함께 먹는다. 물을 자주 마셔 단백질 대사를 돕는다. 일주일에 이틀은 생선으로 바꿔 먹는다. 식사 후 10분 정도 천천히 걷는다. 이 정도만 지켜도 세로토닌과 에너지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변화는 조용히 오지만 확실합니다. 다음 날 아침 눈 뜨는 느낌이 달라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며 대화가 길어집니다. 수면 일지와 기분 일지를 2주만 기록해 보세요. 몸의 언어가 선명해집니다. 육류 섭취는 단지 힘을 내는 보양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욕을 살리고 일상의 속도를 회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스위치입니다. 식탁의 중심을 한 뼘 옮기는 일로 마음의 안개가 걷히고 몸의 시동이 다시 걸립니다. 이제 남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채운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늙어가는 속도를 정말로 늦출 수 있을까입니다. 다음 내용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움직임을 일상과 일로 바꾸는 방법과 오래 지속하는 요령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분기점입니다. 6번째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과 일을 이어가는 태도입니다. 70세 전후로 은퇴를 맞이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쉬어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몇 달은 여행도 다니고 늦잠도 자며 여유를 즐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과 마음이 의외로 빠르게 무거워집니다. 일정이 없다는 건 편안함인 동시에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기도 합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체 활동은 줄고 뇌의 자극도 적어져 기억력과 판단력이 서서히 둔해집니다. 74세 오세준님은 40년 가까이 은행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부부가 매일 등산을 다니고
손주와 시간을 보내며 활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6개월쯤 지나자 등산도 귀찮아지고 집안에서 TV를 보는 시간이 하루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도 줄었고 은행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사라지자 자신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주관하는 시니어 봉사단 모집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소일거리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역할은 지역 도서관에서 책 정리와 어르신 컴퓨터 교육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의 가벼운 활동이었지만 그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사람들을 만나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생기자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작은 일거리를 갖는 것이 신체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신체 활동량 증가입니다.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늘고 근육과 관절이 꾸준히 자극됩니다. 둘째, 사회적 연결 유지입니다. 동료나 고객, 이웃과의 소통은 고립감을 줄이고 뇌를 다양한 자극에 노출시킵니다. 셋째, 정체성과 자존감 유지입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삶의 의미를 되살립니다. 활동의 형태는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봉사, 취미를 살린 강의, 지역 모임 운영, 주 1에서 2회의 파트타임 근무 등 부담 없는 범위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일정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있으면 생활 리듬이 안정되고 나태함을 막아줍니다. 오세준님은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졌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이 3kg 줄었으며 수면 시간도 규칙적으로 회복됐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예전엔 하루가 길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시간이 빨리 간다며 웃었습니다. 단순히 바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의미 있는 이유가 생긴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활동 강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풀타임 일을 하면 금세 지치고 다시 의욕이 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가벼운 활동만 해도 변화가 미미합니다. 하루 3에서 5시간, 주 2에서 4일 정도의 규칙적인 리듬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일의 성격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든 사람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든 나만의 이유를 분명히 하고 시작해야 오래 지속됩니다. 활동 중 만나는 다양한 세대와의 교류는 생각보다 큰 활력을 줍니다. 젊은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후배들에게 나누는 경험이 뇌와 마음을 젊게 유지시킵니다. 오세준님은 봉사활동 덕분에 내 나이에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자신감은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최근에는 소규모 재정 교육 모임을 만들어 동네 주민들에게 무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무언가를 한다는 건 단지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생활 습관이자 자신이 여전히 사회의 한 부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에서는 이렇게 활동적인 하루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움직임의 질을 높이고 햇빛과 호흡을 통해 몸의 시계를 되돌리는 방법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놓치지 마세요. 7번째는 느슨한 운동과 햇빛 노출로 몸과 마음을 깨우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얼마나 세게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 하면 헬스장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는 모습만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하며 아예 시작을 미루거나 포기해버립니다. 사실 70대 이후에는 무리한 강도보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느슨한 운동이 오히려 오래 갑니다. 여기에 햇빛을 곁들이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75세 김문식님은 젊을 때 배드민턴과 등산을 즐겼지만 70세가 넘어 무릎이 시큰거리고 숨이 차서 운동을 멀리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잠이 얕아졌으며 이유 없는 우울감까지 찾아왔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의사는 운동은 멈추지 말되 강도를 낮추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20에서 30분 가볍게 걷고 가능하다면
햇빛을 쬐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문식님은 아침 9시쯤 집 근처 작은 공원을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2주가 지나자 20분이 가능했고 한 달 뒤에는 30분을 거뜬히 걸었습니다. 운동 후 햇볕을 받은 덕에 낮에는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고 밤에는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날까요? 첫째, 느슨한 운동은 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과 관절에 꾸준한 자극을 줍니다.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천천히 하는 요가나 태극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햇빛 노출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뼈를 건강하게 하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햇빛은 멜라토닌 분비 리듬을 조절해 수면 질까지 개선합니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햇빛은 하루 중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부드럽고 안전합니다. 여름철에는 10에서 15분, 겨울에는 20에서 30분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피부가 햇빛에 직접 닿도록 팔이나 얼굴을 노출하고 모자는 챙이 짧은 것을 쓰면 좋습니다. 단, 기저질환이나 피부 민감증이 있는 분은 노출 시간을 더 줄이거나 의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것이 장기 지속의 비결입니다. 처음부터 하루 만보 걷기를 목표로 하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오늘은 집 앞 슈퍼까지, 내일은 놀이터까지처럼 조금씩 거리를 늘리세요. 걷는 동안에는 숨이 약간 찰 정도,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김문식님은 걷기에 익숙해진 뒤 작은 변화를 더했습니다. 도착 지점에서 5분간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햇볕을 느끼는 겁니다. 따뜻한 온기와 새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루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런 시간을 마음 산책이라 부르며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느슨한 운동과 햇빛은 서로를 보완합니다. 운동은 근육과 관절을 깨우고 햇빛은 뇌와 호르몬을 깨웁니다. 두 가지를 함께하면 기분, 수면, 체력, 면역력 모두가 서서히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무리하지 않아 부상 위험이 적고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어렵다면 혼자 하지 마세요. 이웃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하면 동기부여가 커집니다. 약속이 생기면 빠질 핑계가 줄어들고 걷는 동안의 대화가 운동 이상의 치유 효과를 줍니다. 김문식님은 이 습관을 1년 넘게 지키고 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골밀도 수치가 좋아졌고 무릎 통증이 줄었으며 혈압과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아침이 기다려진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햇빛과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집문을 나서면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무료 보약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쌓인 햇빛과 걸음이 1년 후 완전히 다른 몸과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 후 반드시 챙겨야 할 마지막 조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음 관리와 늙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아무리 건강해도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다음 내용을 꼭 들어보세요. 8번째는 마음을 단단히 관리하고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패배가 아니라 삶의 속도와 역할이 달라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70대 이후의 시간은 젊음을 붙잡는 싸움이 아니라 현재의 나에게 맞는 속도를 찾고 마음을 단단히 다지는 시기입니다. 이 전환을 잘 넘기면 몸의 불편함 속에서도 삶의 기쁨은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77세 조명자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한동안 작은 일에도 화가 잦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밀리는 일, 계단에서 숨이 차는 일, 예전처럼 한 번에 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자존심을 건드렸죠. 그러다 손녀의 할머니 예전이랑 똑같을 순 없어도 지금의 할머니가 좋아요라는 한마디가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조명자님은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들을 세어보기로 했습니다. 숨이 가빠도 2층은 오를 수 있다는 것, 혼자 끓인 미역국이 제법 맛있다는 것, 해가 지는 색이 매일 달라 놀랍다는 것. 마음의 초점이 바뀌자 하루의 온도도 달라졌습니다. 첫째, 마음의 초점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에 더 민감해집니다. 하지만 초점을 아직 할 수 있는 것에 두면 생각이 가벼워집니다. 매일 저녁, 오늘 좋았던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아주 사소한 일이어도 됩니다. 맛있게 먹은 점심, 따뜻한 햇볕, 누군가의 미소. 이런 작은 기록이 쌓이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둘째, 마음 근육을 단련하는 루틴입니다. 먼저 5분 규칙을 사용합니다. 이불에서 일어나기, 설거지 시작하기, 전화 한 통 걸기 같은 일을 단 5분만 하자고 마음먹으면 시작이 쉬워집니다. 다음, 비교의 대상을 바꿉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견줍니다. 한 걸음 더 걸었는지, 한 줄 더 적었는지만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감정의 이름을 붙입니다. 나는 지금 서운하다. 나는 지금 두렵다라고 속으로 말하면 감정이 사건에서 한 걸음 떨어져 객관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셋째, 관계의 가지치기입니다. 불편함을 반복해서 주는 관계는 예의를 갖추고 거리를 둡니다. 대신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점심 한 끼, 동네 산책, 같은 책 읽기처럼 힘들이지 않는 약속을 만듭니다. 사람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좋은 거울은 얼굴빛을, 좋은 사람은 마음빛을 살려줍니다. 넷째, 상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떠나보낸 이들을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기억 속에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사진 한 장을 꺼내 짧은 편지를 쓰거나 그 사람이 좋아하던 음악을 한 곡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념하는 마음은 슬픔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조명자님은 한 달짜리 마음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햇빛 앞에서 호흡 3번, 점심 전 10분 산책, 저녁 감사 3줄, 주말에는 손편지 한 통. 변화는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힘이 빠지고 잠이 깊어졌으며 남편 이야기를 꺼낼 때 목소리에 미소가 섞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전보다 말이 부드러워졌다고 했고 본인은 이제는 남은 시간을 잘 돌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음 관리와 수용은 포기가 아닙니다. 나를 더 섬세하게 다루겠다는 결심입니다. 이 결심이 몸을 움직일 용기를 다시 켜주고 하루의 기준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숨을 고르고 걷고 먹고 쓰고 사람을 만나고 하늘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것.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이런 작은 반복이 노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는 70대를 단순히 나이 든 시기가 아니라 80대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준비의 시기로 바꾸어주는 실천들입니다. 몸과 마음, 관계와 생활을 조금씩만 바꿔도 앞으로의 10년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지금 이 시기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건강 습관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모이면 더 많은 분들이 노후를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가슴에 담으시고 앞으로의 날들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